내 이름은 민수다. 나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남자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하루하루가 마치 무게가 점점 더해지는 돌덩이 같았고 그 무게를 견디기엔 내 마음은 너무 약해져 있었다. 모든 게 다 싫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어도 나는 외로웠다. 가족들과도 소원해졌고 친구들과도 멀어졌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들은 나에겐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아무도 내 진짜 마음을 알지 못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음악도, 예전엔 나를 위로하던 그 노래들도 이제는 나를 더 슬프게 만들 뿐이었다. 내 방 안에는 텅 빈 공기와 쌓여가는 쓰레기들만이 가득했다. 창문 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가 나의 심장 박동처럼 점점 더 빠르게 불안하게 느껴졌다. 나는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 물음은 답 없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나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은 스스로의 삶을 끝내는 것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집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두운 밤 공기 속에 서서히 걷다 보니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벤치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 손에는 이미 준비해둔 약봉지가 쥐어져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혼란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 약봉지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나를 자유롭게 해줄까? 그때였다. 낯선 존재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한 마리의 개가 조용히 내 앞에 다가왔다. 그 개는 눈에 띄게 깨끗한 흰 털을 가지고 있었고 목에는 붉은색 목줄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개의 눈빛은 묘하게 깊고 알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무도 없는 공원 한복판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 개가 이상했다. 나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개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개는 나를 멀리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오히려 가만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평범한 개의 짖음과는 달랐다. 뭔가 간절함이 섞인 듯 내 가슴을 울리는 듯한 울림이었다. 왜 네가 여기 있는 거지? 네가 날 막으려는 거야?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 한켠에 묻혀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내 안에 숨겨진 슬픔, 고통, 그리고 희망의 조각들이 뒤엉켜 뒤흔들렸다. 걔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마치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주변 나뭇가지들이 흔들렸다. 공원의 조명이 잠시 꺼졌다 켜지며 나는 순간 어두운 기운이 내 주변을 감싸는 걸 느꼈다. 나는 다시 개를 바라보았다. 그 개의 목줄이 살짝 빛나는 듯했고 그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주변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져버린 듯한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순간 그 개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약봉지를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고 개를 따라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내가 겁을 내는 동시에 그 개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날 밤 그 개와 함께한 시간은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나는 아직도 그 개가 어디서 왔는지, 왜 내 앞에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부터 내 삶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내가 다시 집으로 들어서자 개는 조용히 문 옆에 앉았다. 나는 그 개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너와 함께라면 이 어둠을 조금씩 걷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밤, 나는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며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잠에서 깨어났다. 내 방 구석에 앉아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그 개가 떠올랐다. 그 개는 내 삶에 불쑥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개를 하늘이라고 이름 지었다. 하늘이는 사람을 잘 따랐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했던 존재처럼 익숙했다. 하지만 나는 그 개가 내게 단순한 위안 이상의 무언가를 가져다 줄 것임을 직감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내 생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하늘이와 산책을 나갔고 공원의 작은 길을 함께 걸었다. 처음엔 무거웠던 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하늘이의 온기가 내 심장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하늘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산책을 하던 중 하늘이는 갑자기 멈춰서서 무언가를 응시했다. 나는 그가 바라보는 쪽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하늘이는 저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긴장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하늘아, 무슨 일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하늘이는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 짖음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 강렬하고 절박한 울음이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하늘이를 따라 움직였다. 그가 나를 데려간 곳은 오래된 폐가였다. 낡은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은 거무스름하게 얼룩져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과거에 감춰진 무언가를 느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엇인가가 이 집 안에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 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곳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당황해서 주변을 찾아봤지만 하늘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나는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폐가를 빠져나왔다. 집에 돌아온 나는 하늘이가 왜 저곳에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검은 그림자와 마주쳤다. 그 그림자는 나를 위협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속삭였다. 내가 잊었던 기억이 다시 깨어난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하늘이가 내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나는 그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나를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온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흐릿한 장면들이 떠올랐다. 그중 하나는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던 모습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내게 한 가지 경고를 했었다. 민수야, 어떤 비밀은 반드시 감춰져야 한다. 너무 깊이 파고들면 위험하다. 나는 그 말을 기억하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늘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는 점점 더 과거의 그림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현관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과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릴 적 나와 한 남자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을 찾으려면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과거는 너를 속이고 있다. 나는 손을 떨며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하늘이가 내 무릎에 머리를 얹으며 조용히 짖었다. 마치 준비됐느냐? 라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하늘이와 함께 나는 과거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 나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하늘이의 목줄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이다. 낮에도 밤에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하늘이를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하늘이와의 신비로운 인연이 교차하는 시간은 더욱 깊어져 갔다.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진실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었다. 나는 하늘이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사람처럼 깊고 슬펐다. 마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존재 같았다. 며칠 전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상자와 편지, 그리고 사진 속의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나는 사진을 수십 번 넘겨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또다시 그 꿈을 꾸었다. 검은 그림자와 하늘이의 짖음, 그리고 무너지는 집. 꿈속에서 그림자는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되었는가? 꿈에서 깨어난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곁을 보니 하늘이가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지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했다. 그날 아침 나는 폐가로 다시 향했다. 하늘이는 내가 생각만 해도 먼저 일어나 문 앞에 서 있었다.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폐가로 들어갔다. 여전히 그곳은 어둡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날과는 달리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벽 한쪽에 아주 작고 오래된 문이 있었다. 그 전에는 분명 없었던 문이었다. 나는 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다. 하늘이는 내 발치에 앉아 조용히 짖었다. 괜찮아, 하늘아. 같이 가보자. 문을 열자 좁고 어두운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지하실이었다. 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한 걸음씩 내려갔다. 계단 아래에는 오래된 서재 같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먼지 쌓인 책들과 종이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 중 하나에서 나는 멈췄다. 사진 속 나는 어릴 적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내 옆에는 아버지와 사진 속의 그 남자.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토록 익숙할까?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민호의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다. 민호. 낯설고도 친근한 이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오늘도 민수가 울었다.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그의 형이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이라고? 나는 외동이었는데? 하늘이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어머니는 모든 걸 숨기려 했다. 아버지는 그를 지키기 위해 나를 멀리 보냈다. 민수는 모든 걸 잊고 자라야 했기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알고 있던 가족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눈앞이 흐려졌다. 수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휘몰아쳤다. 그때 지하실 벽 쪽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이가 몸을 세우고 그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벽에는 이상한 자국이 있었다. 작은 갈라진 틈이 있었고 그 안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손을 집어넣어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작은 열쇠가 들어있다. 이건 뭐지? 그 순간 하늘이가 내 옆에서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마치 슬픔과 그리움을 담은 눈물 같았다. 나는 상자를 품에 안고 지하실을 나왔다.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랍 속에 있던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칠고 불안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이걸 듣고 있다면 너는 진실에 가까워진 거야.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만 해. 그 목소리는 아버지였다. 나는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왜 이런 진실을 숨겨야만 했던 걸까? 그리고 하늘이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형빈호, 아버지의 음성, 지하실의 사진들, 그리고 하늘이의 눈빛이 교차했다. 그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없음. 봉투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다음 문은 숲속에서 열릴 것이다. 나는 편지를 들고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나를 진실로 이끄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숲으로 가야 한다는 말. 그 문장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편지를 바라보며 고민했다. 그리고 하늘이의 눈빛은 마치 서둘러야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하늘이와 함께 집을 나섰다. 도시를 벗어나 외곽의 낡은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어릴 적 자주 갔던 숲이 떠올랐다. 그 숲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오래된 폐 오두막이 있었다. 설마 거기일까? 하늘이는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숲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놀라 뒤따랐다. 점점 나무들이 우거지고 햇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은 속삭이듯 지나갔다. 나는 하늘이의 꼬리를 보며 그를 쫓았다. 한참을 걷다 보니 나무들 사이로 오래된 오두막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붕은 무너져 있었고 창문은 깨진 채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안쪽에서 나무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이는 오두막 앞에 앉아 꼬리를 내리고 조용히 짖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밀었다.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은 어두웠다. 민수.
어두운 안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으며 너무 익숙했다. 누구? 누구세요?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다. 빛이 닿자 그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고 얼굴엔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 눈, 내 눈과 똑같았다. 민호, 형?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왔구나. 널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혼란스러웠다. 수많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왜 지금까지 숨은 거야? 왜 나를 놔뒀어? 그땐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 너만은 평범하게 살아야 했으니까. 그 진실은 너를 무너뜨릴 수 있었거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전부가 거짓이었다는 건가? 그는 나를 오두막 안으로 이끌었다. 벽에는 수십 장의 메모와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하나의 큰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 남자. 그 남자는 내가 사진 속에서 본 얼굴이었다. 저 사람은 누구야? 민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너의 진짜 아버지야. 그 말은 내 심장을 쥐어뜯었다. 나는 말을 잃었다. 뭐라고?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은 사실 어머니의 재혼 상대였어. 너는 어릴 때부터 진실을 몰랐지. 하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어. 네가 태어나던 날도. 그날 어머니는 피투성이었어. 진짜 아버지는 죽었어. 그리고 아무도 그걸 조사하지 않았지.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럼 그 꿈은 네 기억이야. 어릴 적에 본 거지. 하늘이는 네 곁에 항상 있었어. 우리가 떠날 때 그 녀석은 내 기억을 대신 지키고 있었어. 나는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여전히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넌 위험해질 거야.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피하려 했던 진짜 이유는 그 남자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이야. 누구? 재혼한 아버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야. 그 순간 밖에서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하늘이가 날카롭게 짖으며 문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민호와 함께 문을 향해 다가갔다. 숲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졌다. 찾아냈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숲에 메아리쳤다.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민호가 속삭였다. 나는 하늘이를 안고 민호와 함께 어두운 숲속을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진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하늘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나의 기억을 잇는 다리이자 잃어버린 과거의 수호자였다는 것을. 깊은 밤, 달빛조차 닿지 않는 숲속에서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달렸다. 민호 형은 앞장서고 나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뒤따랐다. 풀숲을 헤치고 낙엽을 밟으며 마치 맹수가 우리 뒤를 바짝 쫓는 것처럼 느껴졌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우리는 폐광 입구에 도착했다. 그곳은 오래전에 폐쇄된 탄광이었다. 녹슨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여기서 잠시 몸을 숨기자. 민호 형이 말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축축한 공기, 돌 틈에서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오래된 철골 구조물이 삐걱이는 소리. 모든 것이 불길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켰다. 하늘이는 내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뭔가를 경계하듯 주위를 살폈다. 형, 아까 그 사람 우리를 왜 쫓는 거야? 나는 속삭였다. 민호 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야.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의 의미와는 달라. 그는 실험을 했어. 사람에게 감정과 기억을 조작하는 어머니도 그중 하나였어. 무슨 말이야? 우리 둘 다 어릴 적 감정 억제제를 맞았어. 기억을 봉인당하고 감정을 조절당했지. 너는 특히 감정 폭주를 보였기 때문에 더 강한 약을 맞았고, 그래서 하늘이를 너 곁에 둔 거야. 걔는 감정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 나는 말문이 막혔다.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겪은 우울증, 분노, 무기력, 그것이 단지 내 성격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작이었다는 말인가? 그는 왜 그런 실험을? 사람의 기억과 감정을 지배하면 인간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 완벽한 인간을 만들겠다는 광기의 과학자였지. 나는 몸서리쳤다. 그럼 어머니는? 민호 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네가 5살이던 겨울 어머니는 우리를 데리고 도망쳤어. 하지만 들켜버렸지. 그날, 그날 어머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대신 맞았어.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내가 어릴 적 악몽 속에서 본 피투성이 장면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지워진 숨겨진 기억의 조각. 그 남자 아직도 우리를 찾는 이유는 내 안에 감춰진 정보 때문이야. 어머니는 실험 자료를 너의 뇌파의 암호화에 넣었어. 그걸 풀 수 있는 열쇠는 하늘이야. 나는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그래서 넌 나를 찾아온 거구나.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 민호 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끝까지 감시하던 드론은 중단되었고 그때가 기회였어. 하지만 이미 늦었는지도 몰라. 그들은 우리가 모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순간 폐광 입구 쪽에서 쇳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을 건드리고 있었다. 찾았다.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망쳐야 해. 안쪽 갱도는 그들이 몰라. 거기로 가자.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폐광 깊숙이로 달렸다. 어둠 속에서 귓가를 스치는 바람, 벽에 부딪히는 물방울 소리.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한참을 달리자 갱도 끝자락에 작은 공간이 나왔다. 그곳엔 오래된 컴퓨터 장비와 종이 문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유리관에 갇힌 작은 장치 하나. 민호 형은 그걸 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건 뇌파 동기화 장치야. 하늘이와 내 뇌파를 동기화시키면 암호화되는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있어. 하지만 위험해. 네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하지만 진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도망만 쳐야 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도 헛되게 될 것이다. 하자. 나 알고 싶어. 나는 장치를 손에 쥐었다. 하늘이는 조용히 내 무릎에 누웠고 장치는 그의 이마와 내 관자놀이에 동시에 닿았다. 짧은 전류가 흐르더니 눈앞이 하얘졌다. 순간 나는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눈을 떠보니 나는 낯선 방에 서 있었다. 모니터에는 수많은 실험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 드디어 왔군. 민수야. 그는 바로 그 남자였다. 내 재혼 아버지, 아니 실험 책임자. 이제 기억났지? 왜 네가 특별한지, 왜 네가 필요했는지. 난 널 막을 거야. 그는 조용히 웃었다. 너는 선택받은 존재야. 그리고 넌 곧 알게 될 거야.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 눈앞이 다시 어두워졌고 나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땐 폐광 아니었다. 민호 형이 내 얼굴을 흔들고 있었다. 괜찮아? 민수야. 나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났다. 봤어. 다 봤어. 그 순간 폐광 천장이 흔들렸다. 폭발음과 함께 먼지가 날리며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시간이 없어. 이걸 들고 나가야 해. 민호 형은 장치를 가방에 넣고 나와 하늘이를 데리고 다시 밖으로 달렸다. 무너지는 갱도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을 때 우리는 다시 숲속의 어둠과 마주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본 자, 기억을 되찾은 자, 그리고 복수를 결심한 자였다. 우리는 숲을 빠져나와 외곽도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몸은 피곤했고 하늘이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숨을 헐떡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우리는 작은 마을 외곽에 도착했다. 거기엔 폐허가 된 정류장과 자판기 하나 그리고 멀리 보이는 고층 건물들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해. 민호 형이 속삭였다. 여기부터는 감시가 시작되는 구역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후드를 눌렀었다. 우리는 마치 도둑처럼 건물의 그늘을 따라 도시로 진입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몰두한 듯했지만 우리 눈엔 모든 게 낯설고 의심스러웠다. 도시 중심으로 들어가자 거리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다. 형은 작은 리모컨 같은 기기를 꺼내 들었다. 이건 간섭 장치야. 반경 10m 안에 있는 카메라에 노이즈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포착되지 않게 해. 이런 것도 준비했었어? 모든 상황을 대비했었지. 네가 깨어날 때를 위해. 우리는 지하철역을 통해 도심 심장부로 향했다. 형이 찾는 목적지는 바로 H코어 빌딩. 전신이었던 실험 기관이 폐쇄된 뒤 민간 기업으로 위장한 곳이었다. 그곳에 진짜 서버와 기록, 그리고 그 남자가 있다는 정보였다. 지하철 안. 사람들 틈에 섞여 앉아 있는 것이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다. 누군가 내 얼굴을 알아보는 건 아닐까. 하늘이를 수상하게 여기지는 않을까.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순간
누군가 우리를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렸고 반대편 좌석에서 한 여자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안경, 긴 생머리, 낯익은 얼굴. 윤서?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야? 정말 너야? 그녀는 내 고등학교 친구였다. 하지만 2년 전 갑자기 유학을 떠났다며 연락이 끊겼던 사람.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너 어떻게 여기서? 너야말로 널 본 건 뉴스 속 얼굴이 마지막이었는데. 뉴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다. 일단 나 따라와. 여기 위험해. 우리는 급히 하차했고 그녀는 지하 통로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갔다. 작업실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건물 지하에 있었고 벽엔 수많은 모니터와 회로판이 붙어 있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설명할게. 그녀는 커피를 내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그 실험의 연구원이었어. 너희 어머니가 도망치기 전까지. 하지만 내가 맡았던 건 윤리 검토 쪽이었고 사실상 아무런 권한도 없었어. 어느 날 네 어머니가 나에게 와서 부탁했어.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아이들. 너랑 민호 형. 그때 이미 형은 실험으로부터 빠져나왔고 넌 아직 조정 중이었지.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네 기억 속에 진실을 담아 떠났어. 그리고 나에게 도망갈 경로와 신원 변경 서류를 부탁했어.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넌 그 남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겐 박시훈 박사였어. 하지만 지금은 H코어라는 이름으로 모든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넘기고 세계 각국의 기술을 팔고 있어. 그에게 감정을 가진 인간은 장애물일 뿐이야. 민호 형이 물었다. 지금 그가 있는 위치를 알 수 있어? 그녀는 모니터 몇 개를 조작하더니 지도 하나를 띄웠다. 빨간 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건 그의 차량 위치야. 지금 상록 연구단지 안에 있어. 완전히 폐쇄된 구역이지만 내가 출입 코드를 해킹할 수 있어. 나는 이를 악물었다. 끝내야 해. 이젠 도망치지 않을 거야. 무작정 가면 안 돼. 그곳엔 감시 드론, 경비 로봇, 생체 인식 시스템까지 있어. 접근하는 순간 바로 잡힐 거야. 그래도 가야 해.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 기억 속 진실, 그걸 멈추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거야. 윤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건 너의 뇌파 데이터를 해독한 파일이야. 어머니가 남긴 음성 메시지도 있어. 들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다. 잠시 후 작은 스피커에서 낯익고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수야,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네가 결국 진실에 도달했다는 뜻이겠지. 너는 약하지 않아. 항상 강한 아이였고 너의 감정은 결함이 아니라 너의 힘이란다. 그 남자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너뿐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민호 형도 고개를 숙였고 하늘이는 내 다리에 얼굴을 부비며 낑낑거렸다. 결정은 끝났다. 우리는 다음날 새벽 상록 연구단지로 침입할 계획을 세웠다. 윤서는 해킹으로 내부 도면을 구했고 형은 무기 대신 전자기기를 준비했다. 우리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기억과 진실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작전 개시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다. 나는 하늘이 옆에 누워 조용히 속삭였다. 너는 내 인생을 바꿨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차례야. 다음 날 아직 해가 뜨기 전 우리는 어둠을 뚫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새벽 3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서가 해킹한 출입 코드를 복사한 전자카드를 가지고 연구단지의 남쪽 울타리 인근에 도착했다. 거긴 폐쇄된 창고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지하로 연결된 출입 통로였다. 여기야. 윤서가 속삭이며 철문에 코드를 입력했다. 삐빅. 경고음이 한번 울렸고 이내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은 어둡고 축축했다. 철문 너머로 좁은 계단이 이어졌고 벽에는 오래된 실험실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다. 하늘이는 내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무언가 이상해. 민호 형이 중얼였다. 너무 조용해. 감시 시스템이 이 정도로 허술할 리 없어.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지하 통로를 따라 걸었다. 끝에는 철문 하나와 바이오 인식 패널이 있었다. 그 앞에서 윤서가 멈췄다. 이건 예비 얼굴 인식 장치야. 내가 잠시 동안 내 어머니로 등록된 얼굴 데이터를 덮어뒀어. 민수 내가 통과할 수 있어.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패널 앞에 섰다. 인식 중. 인증 완료. 문이 열렸고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세상에 들어선 것 같다.
하얀 벽, 차가운 형광등, 유리로 된 실험실, 그리고 방마다 감금된 실험체들이 있었다. 아이들, 노인, 젊은 남녀. 눈동자는 흐리거나 초점이 없었고 어떤 이들은 절박하게 벽을 긁고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한 남자의 방 앞에 멈췄다.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마치 기계처럼 숨만 내쉬고 있을 뿐이었다. 이게 그들이 했던 짓이야. 형이 말했다. 이건 감정을 제거한 인간이야. 슬픔도 기쁨도 없는 통제하기 쉬운 존재.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너의 감정. 내 감정? 윤서가 끼어들었다. 너는 유일하게 실패한 실험이자 성공한 인간이야. 그들은 널 분석해서 감정을 분리할 방법을 찾고 있어. 왜? 통제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인간으로 세상을 뒤덮으려는 거야. 그 순간 경보가 울렸다. 침입자 발생, 구역 비사 차단 중.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통로 저편에서 검은 복장을 한 병력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걸렸어! 도망쳐! 우리는 분산되기로 했다. 민호 형은 반대쪽으로 유인했고 나는 하늘이와 함께 서버실로 향했다. 윤서는 중앙 통제실로 침투해 외부 연결을 끊기로 했다. 숨가쁘게 달리던 중 나는 문득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네. 그 순간 하늘이가 갑자기 짖었다. 컹컹.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고 바로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전기 충격탄이 벽을 때렸다. 하, 젠장. 천천히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검은 정장, 은빛 안경, 차가운 눈빛. 민수. 너야? 그는 웃었다. 오랜만이군. 아니, 사실 처음이지. 넌 날 기억하지 못하니까. 박시훈 박사.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네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제야 이해했어. 우린 네 감정을 없애려 했던 게 아니라 네 감정을 복제하려 했던 거야. 무슨 소리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내 감정은 실험체들에게 주입되면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어. 충성심은 높고 불안정함은 사라진 인간. 내 감정은 공식이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미 수십 명에게 테스트했지. 단지 아직 완전한 감정은 하나밖에 없었어. 바로 내 안에 있는 감정.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 튀어나왔다. 윤서였다. 민수, 지금. 그녀가 리모컨을 낚아채려는 순간 박시훈은 반사적으로 뒤돌며 총을 꺼냈다. 탕! 총성이 울렸고 윤서는 쓰러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윤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를 붙잡았다. 서버, 파괴, 그게 다야. 그녀의 눈동자가 흐려졌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하늘이 서버 찾자. 우리는 마지막 복도를 지나 서버실로 향했다. 박시훈의 발소리가 뒤를 쫓고 있었다. 숨이 턱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나는 서버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수많은 기계, 붉은 조명, 거대한 데이터 코어. 그 중심에 하나의 검은 박스가 있었다. 메인 유닛, 감정 패턴 기록 중. 나는 윤서가 준 USB를 꽂았다. 데이터 오버라이드 중 박시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멈춰. 그걸 파괴하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건 너만의 감정이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의 삶이야. 그리고 박스를 굳었다. 강력한 폭발과 함께 빛이 번쩍였다. 서버실 전체가 흔들렸고 박시우는 뒤로 나자빠졌다. 불이 꺼지고 시스템은 정지됐다. 나는 하늘이를 끌어안고 쓰러진 윤서를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난 듯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음성이 말했다. 생각보다 잘했구나, 민수야. 그건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서버가 무너지고 불빛이 꺼진 공간 속.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윤서의 차가운 손을 꼭 쥔 채 멍하니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잘했구나, 민수야.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섬뜩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던 그 모습과는 달랐다. 차가운 정장, 흰색 실험복 위로 들이운 검은 코트, 눈빛은 따뜻함 대신 계산된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엄마?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나야. 미안해. 너에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뒷걸음질 쳤다. 당신은 죽었잖아. 내가 어린 시절 사고로. 사고는 연극이었어. 너를 관찰하기 위해, 그리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던 희생이었지. 나는 숨이 막혔다. 보호? 날 지켜보기 위해 내 인생을 조작한 거야?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너는 특별했어. 우리의 연구는 단순한 유전공학이 아니었어. 감정을 코드화하고 인류의 진화를 돕는 것이 목표였지.
돕는다고 수많은 사람을 실험체로 만들고 감정을 지우는 게 그들은 이미 망가진 사람들이었어. 세상은 너무 아프고 혼란스럽고 복잡해. 감정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져. 그건 생명이 아니야. 고통도 감정이야. 우리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너를 선택한 거야. 너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지닌 채 살아남았어. 우리 실험의 결과이자 변수.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박시훈이 피범벅이 된 채 비틀비틀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한 손엔 총, 한 손엔 부서진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계획은 틀어졌지만 그래도 변수는 제거해야 해. 그는 내게 총을 겨눴다. 하늘이가 으르렁거렸고 나는 윤서를 품에 안은 채 몸을 돌렸다. 탕! 총성이 울렸고 순간 내 앞에 무언가가 날아들었다. 피가 튀었고 누군가의 신음소리. 으. 나는 눈을 떴다. 어머니가 내 앞을 막고 있었다. 엄마? 그녀는 쓰러지며 말했다. 네가 옳았구나, 민수야. 박시훈은 미친 듯 웃었다. 감정이 뭐라고? 결국 고통뿐이야. 그 순간 하늘이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컴! 박시훈은 하늘이에게 물렸고 총을 놓치며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달려가 총을 차버리고 박시훈의 멱살을 잡았다. 넌 인간이 아니야. 그는 피를 토하며 말했다. 넌 나처럼 될 거야. 결국 감정은 너를 망칠 거라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도 그 감정이 나를 살렸어. 뒤에서 구조대의 소리가 들렸다. 어떤 경로로 신호가 퍼졌는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구조 요청이 도착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나를 바라봤다. 너는 완전한 감정의 인간이야. 너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녀의 눈이 감겼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윤서와 어머니, 그리고 하늘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비가 내리는 도시, 회색 건물 사이, 나는 뉴스 속보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감정실험 비밀연구소 폐쇄, 수백 명의 실험 피해자 구조.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윤서는 정말 죽은 걸까? 어머니가 남긴 데이터는 왜 감정의 분리보다 공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까? 그리고 박시우는 탈출했다. 그는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늘이가 내 옆에 누워 조용히 숨을 쉬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어. 그 순간 내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보내지 않은 영상 메시지 윤서. 나는 손을 떨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 속 윤서가 웃고 있었다. 민수야, 이걸 본다면 내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그녀는 화면 가까이 다가왔다. 너는 나를 구했고 나도 널 구했어.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구할 수 있어. 영상은 끝났고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시 시작이야. 비 내리는 도시의 새벽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사람들은 전광판 뉴스 속보를 보며 수군거렸고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도시를 덮고 있었다. 감정 제거 실험, 충격의 진실, 생존자 수십 명, 기억 제거 치료 진행 중. 나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화면을 응시했다. 하늘이는 내 발 밑에서 잠든 듯 고요했지만 눈꺼풀 사이로 살짝 뜬 눈동자는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민수 씨, 익숙한 목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수연이었다. 감정 데이터 복원팀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내 어머니의 연구 동료. 당신 아직 살아 있었군요. 나도 네가 죽은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 둘 다 살아남았지. 그녀는 탁자 위에 USB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 안에 네 어머니의 진짜 연구가 있어. 나는 조용히 USB를 들었다. 그녀는 감정 제거가 아닌 감정 공명을 연구했죠? 맞아. 우리는 감정을 없애려 한 게 아니라 공유하고 증폭시키려 했어. 하지만 정부 쪽은 그걸 무기로 보았고 실험을 왜곡시켰지.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럼 박시훈은 단지 하수인이었군요. 수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속삭였다. 그는 사라지지 않았어. 그리고 2단계 계획이 곧 시작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감정 데이터. 그걸 기반으로 만든 공명 바이러스. 감정이 너무 강한 사람에게 접촉되면 그 감정이 전염처럼 퍼져 행복도 분노도 절망도 전염되는 거야. 감정의 팬데믹,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의 핵심 매개체가 바로 나죠.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왜 나를 그렇게 관찰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난 실험체이자 동시에 백신이었군요. 수연은 USB를 가리켰다. 그 안엔 실험 대상 전체 목록,
감정 공명 패턴, 그리고 박시훈의 위치 추적 로그가 있어. 나는 즉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떠오른 목록. 그 안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윤서, 3차 감정 공명 실험 피험자. 결과 예외 반응 발생. 살아있다.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그게 좋은 신호인지는 확신 못해. 예외 반응은 때때로 파괴를 동반하니까. 그날 밤 나는 하늘이를 데리고 추적 로그가 가리키는 폐공장으로 향했다. 도시는 무겁고 조용했지만 그곳은 마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고요했다. 입구에 다다르자 하늘이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렸다. 컨. 나는 총을 장전하고 어두운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몇 걸음 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다. 나는 총을 내렸다. 윤서? 그녀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알던 윤서의 그것이 아니었다. 창백한 얼굴, 빌없는 눈동자, 그리고 그녀의 손목엔 작은 기기가 부착돼 있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윤서,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왜 그런 눈으로 날 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내 감정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이 기계가 나의 감정 패턴을 조절하고 있어. 그걸 떼야 해. 그들은 널. 늦었어. 이미 나는 감정 공명 바이러스의 핵심 매개체가 되어버렸어. 내가 느낀 고통, 절망, 분노 모두 이 도시로 퍼져나가고 있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도 난 널 구할 거야.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고 벽이 파편처럼 날아갔다. 드디어 왔군. 박시훈이었다. 그는 하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등 뒤엔 수십 개의 기계가 연결된 케이블이 매달려 있었다. 이 모든 건 너로부터 시작된 거야, 민수. 그래서 너로 끝나야 해. 나는 총을 겨누며 말했다. 내가 널 막겠다. 그는 미소 지었다. 내 감정이 날 막을 수 있다면 그 감정이 세상을 구할 수도 있겠지. 그 순간 윤서가 중간에 섰다. 멈춰. 이대로라면 모두가 죽어. 윤서, 그녀는 자신의 손목의 기계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찢어지는 전기음과 함께 그녀는 쓰러졌다. 공장의 기계가 폭주하며 불꽃을 일으켰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박시훈이 절규했다. 멈춰! 그건! 나는 달려가 윤서를 안고 하늘이를 부르며 출구로 달렸다. 뒤에서 폭음과 붉은 불길이 터져 나왔다. 우리는 가까스로 밖으로 나왔고 공장이 붕괴되었다. 응급차 안, 윤서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고 나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그녀의 감정 반응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언제나 강했으니까요. 뉴스 속보가 다시 전광판에 떴다. 감정 공명 바이러스 통제 성공, 실험 주도자 박시훈 사망 추정.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는 죽지 않았다. 이건 단지 휴식일 뿐이었다. 하늘이가 내 무릎 위에 머리를 올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나는 속삭였다. 우린 끝내지 않았어. 그리고 USB 속 마지막 폴더. Project Rebirth 화면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진짜 전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하늘은 새벽빛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아직도 도시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엔 묘한 평온이 감돌았다. 아무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무언가 큰 재앙이 막아졌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다. 병실에서 눈을 뜬 윤서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민수?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여기 있어. 계속 옆에 있었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눈가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엔 더 이상 기계적인 냉기나 절망은 없었다. 오히려 따뜻했다. 나 죽은 줄 알았어. 아니, 넌 살아있어. 우리 모두.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젠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나는 다시 USB를 꺼냈다. 그 안에 마지막 폴더, Project Rebirth. 그 속엔 기묘한 설계도가 들어있었다. 인체 감정 공명 기계의 역버전. 감정을 증폭하고 퍼뜨리는 것이 아닌 안정화하고 공명 주기를 재설정하는 장치. 그리고 맨 아래 문장. 감정은 병이 아니다. 감정은 생명이다. 이것이 너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기기를 조립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나는 폐허가 된 연구소 7지구로 향했다. 그곳엔 더 이상 경비도 없었고 건물은 무너진 벽과 검게 탄 기계 잔해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하 2층, 비밀 공간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하늘이는 어두운 계단을 앞서 걸었고
나는 작은 랜턴을 켜고 그 뒤를 따랐다. 철문을 열자 안쪽엔 냉동 보관 장치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중 하나에 민수정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터치패드를 눌렀다. 기계가 천천히 작동을 멈추며 열렸다. 안에는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인형 같은 존재가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생명 신호는 미세하게 존재로 표시되었다. 클론. 나는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 네가 특별한 이유는 감정의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야. 너는 감정의 중심이자 균형자야. 나는 기계를 꺼내 그 존재의 뇌파와 내 감정을 연결시켰다. 장치가 작동하면서 공명 수치가 점점 안정화되었고 복제체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누구? 넌 나야. 그리고 이제 우린 하나야. 그날 밤 도시는 다시 비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비가 차가운 절망이 아닌 정화의 빗방울처럼 느껴졌다. 윤서와 나는 옥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하늘이는 내 옆에 앉아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우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를 구했는지도 몰라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하늘이도. 나는 하늘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난 진짜 끝났을 거야. 하늘이는 마치 알아들은 듯 꼬리를 살랑거렸다. 윤서는 갑자기 조용히 말했다. 그때 당신이 말했지. 죽고 싶었다고. 지금은 어때?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죽고 싶지 않아. 살고 싶어. 지금 이 감정을 더 오래 느끼고 싶고 더 많은 걸 함께하고 싶어.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위에 그녀의 손등을 포였다. 그럼 우리 함께 살아가요. 몇 주 후 우리는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감정치유센터, 하늘이 이름을 딴 하늘 클리닉 치료는 기계가 아닌 감정을 나누는 사람 간의 공명으로 이루어졌다.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손의 온기.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티빙스에서는 여전히 박시훈의 사망을 공식화하지 못한 채 조용히 사건을 묻고 있었고 프로젝트 리버스의 존재도 철저히 감추어졌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가 아직 어딘가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다시 나타날 거란 걸.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면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고 누군가를 지킬 이유가 생겼으며 하늘이라는 가장 충직한 친구가 곁에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 도심 속 한 공원. 윤서가 웃으며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고 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책을 읽는다. 햇살이 비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늘이가 갑자기 멍 하고 짖는다. 나는 미소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는다. 이번엔 좋은 짖음이겠지? 그때 멀리서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인물이 그림자처럼 서 있다. 하지만 그는 다가오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돌아서서 사라진다. 그리고 내 품에 안긴 하늘이가 조용히 속삭이듯 숨을 내쉰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죽으려 했던 내 인생은 이제 살아갈 이유로 바뀌었다. 이 모든 건 이 개가 나타난 그날부터였다.